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중국의 긴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각국의 유동성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로 미국은요,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과열이나 부채의 증가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의 완전한 회복 이후에 긴축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강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기준금리 안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2023년까지는 안 올릴 거다 이런 전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좀 달라요. 경제 정상화와 동시에 유동성 축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부채 증가 및 자산시장 쏠림을 미리 막고요. 한계 기업 퇴출 및 금융 안정성을 모색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금리 인상에 먼저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각 국가별로 이 두 가지 모델을 나눠서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대부분의 선진국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EU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대부분의 신흥국은 중국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미국 모델보다는 중국 모델에 더 가까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긴축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같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그에 따라서 증시도 좀 변화된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의 15금리가요 3.28%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상해 은행 간 오버나이트 금리라 해서 이제 중국 은행 간의 금리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3.28%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냐? 1월 14일 날 1.67%였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특히 1월 말부터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라지면서 3.2%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런 15금리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치솟고 올라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올라갈 만한 조짐이 보이면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풀면서 급격히 낮췄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보름 가까이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15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럼 공개시장 운영은 무엇이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예요.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의 증권을 매매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중국 인민은행이요,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역 RP를요 시중에 정정하게 만기되는 양만큼 공급을 해야 시중의 유동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만기되는 금액은 많은데 투입한 유동성 그거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시중의 자금이 줄어든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외였던 게, 자,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줄어들이는 중앙은행이 신호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빨아들이니까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강 인민은행장이요, 우리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지원성 정책을 너무 빨리 퇴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할 거는 신호를 줬거든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유동성을 회수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언론들이 야, 이거 자금 회수는 중국발 긴축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것이 중국 증시의 조정 원인 중 하나였던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풀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걷어 들어가다 보니까 막대한 유동성을 믿고 자산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움찔을 했던 거죠. 그럼 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긴축을 시도할까요? 성장률 보니까 과거 수준만까지 올라왔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을 할까요? 그런데 과연 중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을 했을까요?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 보면은요, 과거 수준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중국 경제의 82%는 내수를 차지해요. 수출 경제가 분명히 호황인 건 맞는데요. 지금 회복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0.7%로 바닥 수준을 기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돼지 전염병으로 인한 이제 식품 물가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여전히 바닥을 끼고 있고 중국의 경제 회복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이 소비 회복세가 둔화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 수출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시장 침체 이후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둬들이고 있지 않는 이유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내수시장이 심각한 침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국의 긴축 움직임에는 세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시장 과열을 방지하려고 그런다. 두 번째, 부채 증가를 방지하려고 그런다. 세 번째,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하려고 그런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올해 2분기 정도로 예상했던 통화정책 변화가 앞당겨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산시장 과열 방지입니다. 중국도요, 한국과 비슷하게 연초부터 증시 투자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많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펀드 광풍이 불었대요. 새해 출시된 중국 주식형 펀드가 20개가 모두 다 완판이 됐답니다. 어떤 펀드들은 당일날 그 한도 이제 설정액을 다 채웠대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홍콩 증시에도 대거 매수세에 들어갔는데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30조 원의 홍콩 주식 순매수가 있었답니다. 이게 2020년 전체 매수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대요. 자, 또 하나, 집값 급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중국 주요 도시 70곳 중에서 42곳이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일선 도시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대요. 이게 일선 도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세가 2선 도시, 3선 도시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했다고 보는 시각이 꽤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부채 증가 방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이 과열되면요,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중국의 국가 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270%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작년 3분기인데 4분기 되면서 더 늘어났겠죠. 자, 이게 2019년 말에 245%에서 껑충 뛰어 올라간 겁니다. 자, 중국 정부는요, 2019년부터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일부 기업들의 디폴트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부채 증가를 용인을 해버리니까 부채 비율이 껑충 뛰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중국도 알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부채 문제가 심각하구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게 270%고 실질적으로 국제금융협회 등 외부 기관에서 볼 때는 이미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300%가 넘었고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317%까지 올라갔다. 숨겨진 부채가 많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늘어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위험 수준인 부채를 조기에 감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근데 좋다 이겁니다. 부채 감축하는 것도 좋고 자산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경제가 완전히 중국이 회복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감축하냐? 지금이냐 이거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이유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 대비죠. 지난 28일 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 학습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에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블랙스완은 이제 다 아시죠? 발생할 확률이 낮아 예상하기 어려운 큰 충격, 작년 3월에 코로나19의 전세계 유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색 코뿔소는 뭐죠?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누구나 위험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많이 언급이 되죠.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언급이요, 2019년 1월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이 됐어요. 그때 미중 갈등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를 대비해서를 그런지 생각보다 중국의 금융시장의 패닉은 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자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정책 그리고 강경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요, 전략적 인내로 대중 압박에 나설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적 인내가 뭐예요? 당장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고요, 동맹국 관계 회복에 나서겠다는 부분입니다. 대중 강경책은 나중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중국에 대한 세계의 공격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것이 블랙스완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블랙스완이 발생할 때 생존 방법은 무엇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건실한 재무 구조는 기본이다.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가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을 해서 시장에 신호를 준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구조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구조개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당장 최근에 중국 하이난항공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 개의 기업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가 감당할 수준 내에서 유동성을 줄이고 한 개 기업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위기를 대비한다는 부분이죠. 또한 지금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조기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 2년간은요, 중국은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성장률 목표치가 안 나왔다. 이런 부채 감축에 이제 우선 집중할 거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분명한 긴축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면서 사회의 구조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유동성을 축소해가면서 점진적인 구조개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디폴트 증가나 금융기관의 부실 증가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언급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한국은행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미중 무역 분쟁이 그 두 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긴축 신호는 과연 여유 있게 기다려도 될 것인가 모두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